네, 시작할게요. 시작하는데 이것도 프리툼을 진짜 제가 보낸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낸 파일이 아니라 그 총평 이런 게 총평은 내가 보낸 파일이 맞는데 그 유형별 분석하고 당별 말씀은 작년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학원 잘못이에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거죠, 뭐 다. 사람 하는 일이니까. 됐습니다. 봅시다. 총평 내가 써놨어요. 한번 써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총평.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평이해 보여요. 그죠? 근데 지문 한두 개가 좀 생소해 보여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나를 생각합니다. 정확히 난도겠죠. 난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득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좀 실수할 확률이 좀 높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득점은 아닐 것 같아요. 됐죠? 하지만 보통 한 17개 정도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밑에 됐고요. 유형별 분석 보시면 좀 바꿀게요. 작년 거, 작년 거. 거기 행정학 기초이론이 옛날에 몇 개였죠? 4개였는데 고치세요. 1개예요. 이번에 하나만 냈습니다. 하나만. 고치세요. 4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 되게 비중을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 정책론이 옛날에 4개였는데 올해도 4개고요. 4개고. 조직론이 옛날에 2개였는데 올해도 2개입니다. 인사행정이 4개였는데 올해는 5개예요. 5개 하나 더 추가됐고요. 재매행정이 2개고 올해도 2개고요. 지방행정론이 3개였는데 2개로 줄었고요. 2개. 현재는 2개고요. 정부주식 1개입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이제 1개로 냈고요. 행정환류가 없었는데 이번에 1개 냈죠. 그 1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롬잭 듀빙 얘기예요. 그거고요. 심화학습이 하나였는데 올해는 2개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좀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 행정학 기초이론 파트를 너무 줄여놨어요. 사실. 나도 내 행정학 강사 한 30년 하면서 기초이론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사실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됐죠? 너무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인상적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아마 그래서 내 추정하건데 인생은 전공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약간 노인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교수 중에서도 좀 약간 노인내 교수 한 60쯤 되지 않았을까, 6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60 한 2, 3세로 보입니다. 왜 관방을 내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 전에 상당히 인기 있던 이론이거든요. 임기제 공무원 그것도 낸 거 보니까 좀 약간 노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 뭐 느낌은 뭐냐면 요즘 시적절한 문제는 좀 아닌 걸로 보여요. 조금 좀 문제 스타일이 클래식해요. 좀 옛날 클래식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문제니까 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렸을 거예요. 옛날에 좀 어렸을 당시 냈던 문제 스타일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괜찮았던 건 루빈 같은 건 좀 낸 것 같아요. 루빈 같은 건 그래도 요즘 스타일 문제였고요.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나도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이거 토요일 날 이 문제 받자마자 이제 해설 달았는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번 해봅시다. 실수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나도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거고요. 해봅시다. 행정 발전 과정에 대해 거기 당부의 말씀 잘못됐어. 이거 찌우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당부의 말씀에 뭐 100% 적중 거짓말이에요. 무슨 개뿔 100% 적중은 작년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정보 비대칭 문제는 놓쳤어요. 완전 놓쳤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임기전 대략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몇 프로 할까? 92.5로 할게요. 적중률은 몇 프로로 본다고요? 92.5로 합시다. 100% 이건 옛날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는 100%였거든요. 이번엔 좀 그랬고요. 봅시다. 행정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만 고르면. 율릭은 포스트 코브를 제시하였다. 100% 맞는 말 아닙니까? 원래 포스트 코브가 뭘 얘기한 거예요, 원래? 최고결제의 기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브 뭐죠? P가 뭐죠?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지팅. 누구 얘기라고요? 귤릭의 이야기예요, 이게. 100% 맞는 말. 두 번째,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행정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시작하였다?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프로이센이에요. 정확히 뭐라고요? 프로이센. 책 좀 찾아보실래요? 내가 이거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행정학 기초이론 파트에 보시면 요 관방학이 나올 거예요. 관방학. 관방학 찾았어요? 몇 페이지예요? 79쪽이래요. 이거 안 한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관방학 나옵니까? 그냥 넘어왔죠, 내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관방학 나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관방학이 뭐냐면
관방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 스타일을 말하죠. 원래 독일 말인데 영어로는 캐머럴리즘이에요. 캐머럴리즘. 이 캐머럴리즘이란 말이 원래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관방이란 말을 거의 안 써요. 관방이란 말은 사실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스타일 말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총무 정도 되는 거야. 총무. 그 과거에 우리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 총무처가 있었거든요. 일본은 지금도 관방이란 말을 쓸까 안 쓸까? 써요. 그래서 일본은 뭐가 있다고요? 관방성이 있어요. 관방성. 이 관방성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총무처가 없죠. 총무처 없죠. 근데 행안부가 이 관방성과 굉장히 유사한 기관이에요. 사실상. 좀 일본 스타일이고요. 관방 좀 잠깐 얘기할게요. 관방학은 여러분 봅시다. 독일이라고 말하는 독일, 오스트리아인데 근데 이 독일 오스트리아 전신이 뭐냐면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 들어봤어요?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연방국이 만들어진 저기 전에 국가가 프로이센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 프로이센이 있었을 당시에 유럽은 그때가 대항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대항해 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애들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식민지 경쟁을 통해서 뭐예요? 부국강병을 완성하던 시기에 갑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역량을 총직결시켜서 해외로 나가려면 강력한 직권이 필요할까? 분권이 필요할까? 뭔가 영토를 넓히고 식민지 경쟁에 이기려면 당연히 뭐예요? 강력한 직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직권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완성한 유럽 국가들은 굉장한 선진국으로 뭐예요?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여러분들 독일은 식민지가 있어 없어요? 독일어 쓰는 데가 어디예요? 현재 독일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독일 또 어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지역, 프랑스, 독일 접경 지역 이 정도가 독일어 쓰는 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식민지를 개화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겁니다. 후진국 독일이 이 말이에요. 그럼 놀라운 얘기죠? 독일은 선진국 후진국? 지금은 선진국 맞지만 이 당시에는 뭐라고요? 뭐 17세기, 18세기 이때는 뭐였다고요? 후진국 독일이었다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약한 나라였고 후진적 국가였단 말입니다. 독일은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한 집권 구축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여행 가시면 아실 텐데 지금도 독일은 뭐가 많을까? 캐슬이 많아요. 캐슬이. 성이 많아요. 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게 뭐예요? 독자적인 하나의 국가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집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죠. 다 분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의 다시 말하면 게르만 민족의 뭐예요? 역량을 한국에 모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나타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도 뭐 하겠다고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 부국 강병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를 잘 살게 하고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국과 관련된 모든 관방이 모든이에요. 모든 학문 체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를 관방학이라 불러요. 됐죠? 이게 이 수업 오랜만에 하네 진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방이 나왔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회계약설의 시대, 자연계약설의 시대. 바로 자연계약설의 시대입니다. 자연계약설은 뭐예요? 왕권 무슨 설? 신수설이죠. 그래서 이른바 뭐겠다고요? 국강변명에서 왕권을 뭐 하겠다고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왕권 강화는 그건 뭐죠? 직권, 분권? 직권을 말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명을 따라간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뭐 하겠다고요? 직권시키면, 이게 패키지예요. 직권시키면 바로 뭐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 행복 뭐라고 부를까? 행복 책에 써있을 텐데 촉진주의적 뭐라고 한다고요? 국가관이라 그래요. 근데 말이 좋아 행복한 거지 사실 뭐예요?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왕권 강화와 또 뭐라고요?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관방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관방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기와 뭘 구분할까? 후기를 구분해요. 전기 관방학, 후기 관방학인데
여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할레 대학에서 학과 설치 전이 정규관방학이고 학과를 만든 뒤가 뭐라고요? 후기관방학이에요. 얘를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써 있는데 유스티에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유스티에 경찰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였다고요? 책에 써 있는데 거기 철저히 어디에 집중했을까? 신학에 집중했다는 말 나옵니까? 신학 나와야 나와요. 신학 나옵니까? 됐죠? 신학에 집중했다면 이쪽은 뭐였죠? 계몽 사상에 집중했다는 말 나옵니까? 근데 초기에는 사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니까? 신이니까 신만 잘 섬기면 되겠다. 그럼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을 프랑스 영국과 대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독일만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이 독일만 자격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후기 쪽 가면 이제 뭘로 바뀌냐면 계몽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회를 뭐 시키자? 계몽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른바 전 독일 국민 하나하나 전문 기술을 익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이 뭐예요? 나온 게 마이스터예요. 독일이 이때부터 뭐 한다고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거예요. 이 유스티 경찰학이라는 계몽성을 기반으로 한 후기 관방학이 드디어 뭐예요?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우리 식민지 조선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그 분화로드 운동의 배경이 뭐냐면 독일 쪽으로부터 러시아 거쳐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두 파트로 만들어집니다. 부서에서 배웠죠? 독립운동 두 파트가 뭘까? 무장봉기운동과 하나가 뭐죠? 애국개몽운동이에요. 그 애국개몽운동의 대표 주자가 누굴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분을 저평가시키는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개몽, 그래서 국민 하나를 다 어떻게 하자고요? 계몽시키자. 됐습니까? 계몽시켜서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 컨셉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마 내가 써놓은 것 같고 하나 더 할게요. 요 시대는 무슨 사회였다고요? 분화, 미분화? 미분화 시대였다면 이때는 무슨 시대? 이제 학문의 분화 시대가 열리면서 좀 더 정교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됐죠? 또 여기 뭐가 써 있죠? 또 무슨 학? 경찰학 써 있습니까? 경찰이 영어로 뭐예요? 폴리스죠. 원래 이 폴리스의 어원이 뭐냐면 요 폴리스예요. 폴리스 아세요? 이게 폴리스란 말이 고대 그리스의 뭐예요? 도시국명을 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원래 뜻 자체가 폴리스, 경찰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행정은 초창기에 뭐였다고요? 치안 서비스로 갔던 거예요. 물론 지금의 경찰학은 뭐예요? 경찰학은 이제 폴리스로 한정되었지만 우리 행정은 뭐예요? 그를 기반으로 했지만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문 시스템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행정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방학이라는 독일적 사상이 뭐라 한다고요? 우리 행정학의 근간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만 했던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또는 유럽이라는 지적 헤리티지가 유산이 뭐예요? 행정학 성립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 정도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방학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랑스라고 해야 하는 독일이었다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정확히 뭐라고요? 프로이센이에요. 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제 드디어 뭐 한다고요? 분권화된 나라를 하나에 집중시켜서 뭐 한다고요?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발판으로 해서 뭐 했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냥 묵사발랍니다. 완전히 망했죠. 망해서 이제 해롱해롱 하다가 뭐예요? 30년도 넘어가면서 뭐예요? 다시 나치로 결집하면서 다시 뭐 한다고요? 2차 세계대전을 합니다. 전격적으로 뭐 전격전이라 말하죠. 전격전. 한 방에 확 몰아붙인 거예요. 전차로. 어떻게 했을까?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폴란드 점령, 프랑스 점령 딱 해버리고. 그리고 여슬을 몰아서 뭐 한다고요? 러시아까지 진출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봉쇄하고요. 그다음 뭐예요? 이제 러시아의 심장까지 진출하죠. 어디까지? 모스크바를 거의 한 10km 안팎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뭐예요? 그 유명한 뭐 겨울을 만납니다. 전차가 도저히 뭐예요? 진입이 안 되고
겨울이 오고 겨울에 대지 상태에서 뭐예요? 봄이 오니까 또 뭐예요? 땅이 녹아요. 녹으면서 뭐예요? 진흙밭이 되면서 전체 화분에 기동이 안 돼요. 그때 독일 보고선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독일은 거기서 다시 한번 뭐예요? 후퇴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독일은 나폴레옹 때 러시아를 쳤는데 그때도 실패했고 스탈린 때, 히틀러 때 들어갔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독선적인 패배는 뭐라고 결국은 전체 2차 세계대전에 뭐예요? 패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뭐 배경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사발 났다가 뭐 했다고요? 다시 라인강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난 나라가 또 독일이고요. 됐죠? 그리고 90년도에 뭐가 됐다고요? 이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이제 장벽이 없어지면서 드디어 통일 독일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철저히 다시는 전범국이 되지 않도록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독일이죠.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예요 지금? 군을 뭐예요? 강화시킨다고요? 군을 감축시키고 있다고요. 군 감축의 대표 나라가 뭐라고요? 현재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은 또 뭉칠까 안 뭉칠까? 이런 추억이 있는 나라 또 한 번 뭉쳐서 뭐 한다고요? 또 한 번 세력 확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독일은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은 어때요? 아직도 독도는 지을 거라 하면서 뭐예요? 결집하고 있죠. 일본은 또 전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분명히요. 됐죠? 한번 지켜봅시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방은 뭐라고요? 프랑스였다고 독일이었다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정확히 뭐라고요? 프로이센이에요. 뭔지 알아듣겠죠? 됐습니다. 이걸 이제 주스티가 아니라 독일말로 유스티라고 그래요. 제 입으로 말하니까 유스티의 경찰하게 불러요.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신학 베이스라면 이건 뭐라고요? 계몽성 베이스 또는 경찰학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됐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우드로 윌슨은 행정 연구란 논문을 통해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무슨 소리예요? 정치는 뭐하고? 결정하고. 행정은 뭐하고? 집행하고. 정치는 행정에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 정의매론론 이론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말이에요. 다음 몇 번일까? 그래서 저 맞는 말이 아니라 니은은 틀렸죠.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니까. 그러니까 기역과 뭐라고요? 디귿.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그냥 왠지 프랑스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잘했어요. 그 감각이에요. 잘했어요. 됐습니다. 독일이죠. 이 느낌이 좋았을 것 같아요. 행정법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되게 프랑스를 받아들였다고 독일을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독일 받아들였죠. 아마 프랑스 판례가 하나밖에 없었죠. 행정법에서. 그게 뭐였죠? 브랑코 판결.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독일 판례예요. 그렇죠? 이 독일 쪽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의 법률 대륙법 개통을 일본에 갖고 온 거고 그 대륙법이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미법계라고 대륙법계라고요. 대륙법계가 된 이유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 역사와 함께 하죠. 됐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안중근 선생님이시죠. 그럼 안중근은 이토를 때렸죠? 윤봉길은 뭐 했죠? 윤봉길? 도시락 폭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굴 죽였어요? 윤봉길은? 쓰리스타예요. 안중근이 더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까? 윤봉길입니까? 대단한 분이죠.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높이 칩니까? 윤봉길을 높이 칩니까? 안중근을 높이 치는 이유가 뭘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그래요. 죽인 레벨이 달라요. 삼성 장군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달라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른바 뭐예요? 일본 근대화의 산 역사예요. 됐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흉상이 뭐예요? 일본 의회 의사당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일본의 의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달라요, 완전히.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에게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나쁜 놈이잖아요. 일본에게는 뭐예요? 조국 근대화의 뭐예요? 기수였던 거예요. 일본의 모든 부국강병원 시스템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토 히로부미고. 일본 입헌군주의 시스템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원래 출신은 사무라이였어요. 사무라이였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 가면서 뭐예요? 그런 지적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됐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지금도 안중근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최고 인물을 죽였으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지만. 됐죠? 그렇잖아요. 정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됐고. 됐습니다. 우리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내에서 하나의 국가로 완성된 게 언제예요? 통일신라니까 몇 년도죠? 676년입니다. 그만합시다.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그리고 통일된 게 아니죠. 나당 전쟁이 시작하죠. 완전한 통일은 뭐라고요? 676년이에요. 그게 내 핸드폰 번호예요. 끝번호가 이거예요, 내가. 67.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676 쓰고 있고요. 우리 엄마도 이거 쓰고 있고요. 다 이거 써요. 왜? 내가 경중입시다. 난 절대 잊지 않아요. 다시 한번 뭐 하겠다고요? 통일시킬 거라고요. 난 우리 조상님이 했던 일을 뭐예요? 절대 잊지 않아요. 역사는 끊어지는 거라고요? 연결되는 거라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아시겠죠? 다시 통일하자 말자. 다시 통일하자. 그거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면 중국이 나왔을까 안 났을까? 났을까? 당나라처럼. 그럼 중국과 붙을까 안 붙을 거예요? 나당 전쟁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때 또 됐어 하고 물러설 거야 아니면 싸울 거예요? 싸워서 완전한 통일을 합시다. 됐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신라 입장에서 당나라는 엄청난 나라였다고 사실. 근데 싸웠어 안 싸웠어요? 우리 자존심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됐죠? 지금의 중국도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도망갈래요? 그리고 나는 우리 조선님이 했던 그 통일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통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통일을 할 거예요. 내 꿈이 뭐라고요? 고도까지 완전 제압하는 이 정도 통일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필요하면 뭐예요? 베이징 칠 거예요. 더 필요하면 뭐예요? 상해까지 내려갈게요. 같이 합시다. 아시겠죠? 끝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됐고요. 그다음 봅시다. 과같이. 그래서 내가 뭐예요? 676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한 1400년? 1400년간 우리는 한 울타리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의 민족 국가로 살아왔죠. 이런 나라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는 절대 없앨 수 없어요. 민속까지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본이 오판한 거죠. 됐죠. 요즘 중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예,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식민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안 될 거예요. 됐죠. 이란을,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알라딘의 나라야, 알라딘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트럼프가 오판한 거예요. 전쟁 길게 끌면 뭐 한다고요? 미국 힘들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 우리 점령하면 우리 어떡할까? 우리 미국 시민이 때문에 우리 어떡할까? 그냥 뭐 그냥 영어 쓰면서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트럼프 만세를 할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 던질 거예요? 그거 던지겠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유목규 여사님 한 것처럼 할 거 안 할 거예요? 나부터 할게요. 워싱턴 가서 뭐 한다? 워싱턴 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폭탄 던질게요. 여러분 뭐 뉴욕 가서 던지시고요. LA 가서 던지시고 다 때려 던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불폭탄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됐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민속, 언어는 뭐예요?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중에서 말입니다. 대학에서 영어 강의하는 거 나 이거 없애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말입니다. 충분히 학문적인 언어 맞습니까?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언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언어를 버리고 뭐 한다고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10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일본어 수업을 영어로 했어요. 뭐라고요? 카이스트 교양강의 일본어 수업을 뭐로 했다고요? 영어로 했어요. 미친 거죠. 근데 차라리 일본어 수업을 일본어로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영어로 일본어 수업을 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 일본어 쓰는데 해설을 영어로 한다고. 지금 전국대학 다 영어 수업 해야 하네요. 하죠. 미친 짓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다고요?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를 잊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끝나는 거라고요. 됐죠? 잊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됐죠? 핀란드가 스웨덴으로부터 뭐예요? 500년 지배받았다고요. 독립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핀란드어를 잊지 않았다고요.
됐죠. 언어, 문화, 민속, 역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싸울 수 있겠어요? 폭탄 던질 거 안 던질 거예요. 던집시다. 아시겠죠? 됐고. 그다음 봅시다. 됐고. 그다음 아마 우리가 제가 식민지였다면 우리도 수업 뭘로 할까? 일본어로 하겠죠. 일본어로 막 수업하고 이것도 문제풀이도 일본어로 막 하겠죠.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서 뭐라고 할까? 네가 갈래? 폭탄 누가 던질래?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됐죠. 그래서 빨리 도쿄 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토 가서 던져야 되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럽시다. 그다음 이제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뭐죠? 역관주의입니다. 역관주의의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건. 역관주의는 아까 풀었던 거네요. 민주화에 공헌했습니까? 깔끔하죠. 역관주의는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치죠. 행정의 안정과 조성을 저해한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왜? 바뀌니까. 역관주의 핵심이 뭐니까? 공직 경질제니까. 실적주의는 사회 형평성을 실현하고 형평성 실현은 뭐라고요? 대표자 아닙니까? 아시죠? 실적주의는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부자에게 유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표자 나온 거니까 다음 몇 번일까? 3번이고요. 실적주의는 시험, 중립, 를 규정한 펜터법에서 출발하였다. 몇 년도였죠? 1883년도였죠. 영국은 1870년 제2차 추민헌령이고 미국은 뭐라고요? 1883년 펜터법이에요. 됐죠? 영국이 조금 먼저 출발했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세 번째, 참여자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옳지 않은 것. 의회는 공식 참여자 맞습니까? 또 입법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주로 입법부는 정치니까 결정하겠죠? 두 번째, 대통령은 공식 참여자고요. 행정부 수반이고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미 얘기했고요. 행정기관은 공식 참여자 맞습니까? 맞고,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중립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재량권 행사할 수 없다고요? 재량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당연히 재량행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란 뭐예요? 더더욱 재량행위가 컸을 거예요. 이거 맞았을 거예요. 다음 몇 번일까? 3번이죠. 언론은 공식, 비공식? 비공식이고요.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몇 부? 4부라 말하죠. 그러면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가 3부죠. 언론이 뭐라고요? 4부죠. 제5부는 뭘까? NGO죠. NGO를 시민의 힘, 제5부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행정과 문제풀이 주소들은 걸 하는 거예요. 언론은 뭐라고요? 4부. 언론은 4부. NGO가 뭐라고요? 제5부라 말하는 거죠. 됐죠. 됐고, 4번 봅시다. 무설정론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무설정은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 전거조선에 나타난다. 맞습니까? 의제 설정 문제라면 협의고 전 과정이란 뭐죠? 광의 무설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썼잖아요. 두 번째, 애틀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걸어놓지 못하게 봉쇄한다. 맞습니까? 맞죠. 마크라 바라츠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 이를 권력의 두 얼굴을 말하잖아요. 로버트 달은 권력의 일면만 얘기했다면 마크라 바라츠는 권력의 양면성을 얘기했죠. 거기서 얘기했고, 무설정은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 규칙 절차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는 규범을 동원하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강압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강압 폭력 사용하고요. 또 뭐 사용하죠? 편견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편견의 수정 강화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엘트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4번이죠. 얘도 맞췄죠? 이때까지 기분 좋았죠, 그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 5번. 얘도 좋네요. 민츠버그입니다. 무죄를 풀었잖아, 이거. 민츠버그. 주된 조정 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다른 말로 작업 기술의 표준화 또는 뭐였죠? 내면 표준화이다. 핵심 운영 부분이다. 그 사례로 병원과 대학. 제가 뭐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합쳐서 대학병원 얘기했잖아요. 무슨 관료제? 전문 관료제죠. 얘도 맞았죠, 그죠?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됐고요. 6번. 6번도 편안했어요, 그죠? 해봅시다. 예산 편성 과정을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문제를 잘못 냈네요. 정확히는 뭐라고요? 예산 편성 심의 과정을 말써야 되겠죠. 편성과 심의를 같이 냈으니까 지금 문제를. 일단 여기서 뭐가 먼저죠? 중앙의장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죠. 며칠까지? 아니지. 중기 사업계획 제출은 1월 31일. 예산 편성 지침은 3월 31일. 이건 뭐라고요? 5월 31일이죠. 예산 요구서니까 이건 뭐라고요? 5월 31일입니다. 됐습니까? 누구한테? 기획처 장관한테. 5월 31일. 그 다음 여기 끝나면 뭐 하죠?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라번을 해야 되겠죠. 요 순서 예산은. 됐죠? 언제까지? 다음 FI 개시 100일 전까지. 라가 나오고요. 그럼 국회로 넘어왔죠? 그럼 예결 위해서 뭐 하죠? 원래 국회로 넘어오면 뭐죠?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다가 나와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아까 예결위는 뭐죠? 특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죠. 상임위 아니고. 하지만 임시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는 맞습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뭐죠? 국회 본회의 심의결이죠. 헌법상은 며칠 전까지 하는 거죠? 다음 FI 개시 30일 전까지죠. 헌법상으로는. 하지만 이걸 안 지켜도 되긴 하지만 회원도 개시 전까지 못 끝내면 뭐예요? 그때는 불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나온다고요? 준연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가라 다 나니까 몇 번? 2번이죠.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거기다가 7번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책 좀 찾아보실래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던 기억 나는데 우리 세외 수입에 보시면 경상 수입과 임수입이 있다고요. 이건 기출된 문제를 낸 거예요. 페이지 529피 보세요. 해설 나오지만 529에 보시면 529 찾았어요? 밑줄 거 있지 않아요? 재산 임대 수입과 재산 매각 수입 밑줄 거 있지 않아요? 재산 임대 수입 뭐죠? 일정에 들어오는 경상 수입이라면 매각 수입 뭐라고요? 매각할 때 들어오는 뭐라고요? 임수입이에요. 거기 밑줄 돼 있어요. 색깔펜 돼 있지 않아요, 거기? 됐죠? 이건 기출문제였어요. 됐죠? 정답 몇 번일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라고요? 경상 수입인데 4번은 뭐라고요? 임시 수입이에요.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으면 정말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 8번입니다. 하지만 7번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건 원래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요. 7번 맞았어요? 좋아요. 그럼 다 맞췄네? 8번. 그럼 합격이네. 대표결제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또 나오네요. 대표결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실적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긴 대표결제지 대표결제는 실적주의와 거리가 가까울까? 멀어집니다. 다음 몇 번일까? 1번입니다. 2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역주촌 채용제 등이 있다. 깔끔하고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전문성과 생활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맞죠? 킹슬리고 처음 사람은 킹슬리죠. 근데 비례대표제를 얘기한 사람 누구죠? 크랜츠죠. 그리고 모쇼가 뭐예요? 소국 대표와 적 대표를 구분했다는 말.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소국 대표는 상징 대표죠. 이건 논란이 없어요. 하지만 적 대표에 대해서는 뭐예요? 좀 논란이 나옵니다. 출시되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출시 집단 말고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적집단은 적극 대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맞는 말이고요. 다음 몇 번? 1번이죠. 다 맞췄죠, 여기까지. 그럼 9번입니다. 9번. 내가 한번 왜 12월 달인가 문풀할 때였나? 아니면 내가 12월 달 그거 있었는데 뭐였지? 그 요약일 때 내가 왜 문제 구조범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할 거랬네. 왜 고래잡이 배를 뭐라고 하죠? 포경선 기억나세요? 경계 분석은 뭐라고요? 포화 표본 추출. 혹시 기억나세요? 포경선 기억나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거. 포경선 기억 안 나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해서 푸는 거라고요. 주소들로 푸는 거라고요. 주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타 문제를 추정하기 위해서 초문제라 말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 또 문제의 문제라 말합니다. 당사에 뭐예요? 포화 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100% 뭐라고요? 포화 표본 추출 방법은 뭐라고요? 경계 분석이에요. 답 몇 번? 1번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책 좀 볼래요? 책?
내가 책에 한번 써놨는데 경계분석 몇 페이지예요? 166페이지. 166에 보시면 그 밑에 포화표본 추출 나와요. 경계분석 밑에. 됐습니까? 거기 포경선 안 써 있어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썼네. 썼어요? 쓴 사람에게는 뭐예요?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 그냥 기억하나 보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포화표본 추출 따로 알 것도 없는데 포화표본 추출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경계분석이에요. 내 기호로 한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좀 문제가 뭐라고 해요? 좀 클래식하다고 말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 몇 번일까? 1번입니다. 경계분석입니다. 경계분석은 뭐 하는 거죠?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획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문제의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이죠. 10번 패로 나옵니까? 이건 안 틀렸을 거예요. 그죠? 무지 풀었잖아요. 여러분 해주실래요? 패로 과제 뭐 다양성 여긴 뭐죠? 분석 가능성 쉽다 어렵다 쉬우니까 높다 낮다 문제 소수니까 낮다 높다 뭐였죠? 일상기술 공학기술 장인기술 그 다음 뭐였죠? 비일상기술 이거 맞았죠? 해봅시다. 그럼 문제가 뭐였죠?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았다? 둘 다 높았다? 그럼 뭐겠어요? 공학기술이죠. 답은 공학기술이었고요. 이럴 때는 무슨 구조로 쓰죠? 기계구조로 쓰고요. 이럴 때는 뭐 쓰죠? 유구조 썼었죠. 됐습니까? 차라리 이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냈네 지금 보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계구조와 유구조 가름하는 기준은 뭐죠? 과제의 다양성이에요? 분석 가능성이에요? 분석 가능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일까?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낼 줄 몰랐어요 사실. 됐죠? 근데 이 이론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문제예요. 아마 이걸 기반으로 뭐 할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개정판 쓸 때 좀 확장하려고 뒤에 해설 보실래요? 해설이 좀 많아야 적어요?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나도 개정판 쓸 때 한번 이걸 넣으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물론 내 책에 짧게 써놨어요. 짧게. 심화 파트 써놨는데 그때는 뭐예요? 뭐 인센티브라든가 정보 공개나 이런 것만 써놨는데 좀 확장시켜놨어요. 일단 문제 풀고 나서 그리고 갑시다. 실력 보실게요. 선별 스크리닝 나옵니까? 스크리닝 보시면 이건 뭐냐면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 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여러분들 다수의 대리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대리자가 있으면 당연히 주인 대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대리자고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강사가 혼자일 때 여러 명일 때 여러 명 강사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다수의 대리자가 있다는 얘기는 확실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에서 실패할 확률을 높일까 줄일까?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역선택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선별이 아니라 볼까? 썼는데 보세요. 이건 다수의 대리인 설명이에요. 이건 선별이라 뭐라고 한다고요? 다수의 대리인 설명이고 그럼 합시다. 4번 보실게요. 4번 다수 대리인 나옵니까?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이게 선별이에요. 이게 스크리닝이에요. 선별이고요. 2번 보실게요. 평판 나옵니까? 조직 내 정보 체계와 공지식을 구축하여 비대칭을 완화한다는 말 나옵니까? 이건 평판이 아니라 뭐냐면 이건 정보 공개 또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보 구축 제도라 말하기도 해요. 보통 정보 공개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신호 발송 나옵니까? 시그널인데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사 시험 볼 때 뭘 하죠? 이력서를 써서 보내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시그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학을 가는 이유는 실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니면 기업에게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기업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시그널만 주는 거지 이게 뭐 능력 하나과는 크게 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3번은 뭐라고요? 이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하고 뒤를 볼게요. 1번 뭐라고요? 선별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수 대리인이고요. 2번은 뭐라고요? 정보 공개 또는 정보 구축 또는 정보 제도로 말하고요. 3번은 맞고 4번은 뭐라고요? 이게 선별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내가 이걸 써놨어요.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지금 꽤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요. 선별, 스크리닝입니다. 읽어볼게요. 주인이 대리인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정보가 부족한 주인이 좋은 대리인지 나쁜 대리인지를 구분하려는 과정이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서 능력과 성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란 말 나옵니까? 됐죠? 누가 고르는 방법이라고요? 주인이 대리자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를 식별하게 하는 방법을 한다고요? 스크리닝을 선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 보세요.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인턴십제도 있고 등등등. 또 이거 쉼표 안 했네. 인턴십 운영도 있고요. 쉼표 하세요. 운영 뒤에 쉼표 하세요. 보험사가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예요? 질문지를 써가게 하는 것. 여러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대리자가 괜찮은 대리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까 문제에서 뭐라 표현했죠? 이 표현을 차별화된 무슨 계약? 복수 계약을 제시하여라 말 나옵니까? 여러 단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대리인의 상태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 선별이라 말하는 거예요. 선별. 됐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런 시험을 치러 선별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못 믿으니까 또 뭘 할까? 면접을 통해 또 한번 식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못 믿으니까 뭐 할까? 시범을 통해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조건부 임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선별이죠. 선별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리자를 식별하기 위함이에요. 됐죠? 확인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평판 나옵니까? 아까 평판 지금 나왔었는데. 과거 행동이 쌓여서 형성된 신뢰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행동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시 보세요. 회사가 평판을 높이려고 고객을 속이지 않고 프리랜서가 리뷰 평점을 유지하려고 서식 일하는 게 뭐라고요? 평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평판은?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누가 노력하는 거죠? 대리인이 노력을 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얘기 확인 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신호 발송 나옵니까? 네. 대리인이 자신의 능력을 주인에게 알리는 행동이죠. 나는 좋은 대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사례가 뭐예요? 학위, 자격증, 품질 인증, 또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나온 건 뭐라고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기 4번에 다수 대리인 나옵니까? 여러 명의 대리인을 동시에 관련 사항으로 주인은 여러 대리인 성과를 비교하거나 경쟁시킬 수 있다. 이게 다수 대리인 아닙니까? 됐습니까? 다수 대리인이 있으면 결국 뭐라고요? 우리는 주인이 역선택할 가능성을 높일까 내릴까? 내려주겠죠. 줄여주겠죠.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5번. 정보 공개 나옵니까? 정보가 오픈되면 뭐 한다고요? 당연히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겠죠. 아까 아침에서 봤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정보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든가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 정도 시면 났을 것 같고요. 몇 개를 대서 써놨어요. 감시, 감독 나옵니까? 대리 행동을 직접 확인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네트워크 구조는 사실 뭐예요? 대리자를 웹 투 웹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됐고. 인센티브 나옵니까? 이거 우리 책에도 써놓은 것 같아요. 내가 심화에도 해놓은 것 같아요. 됐죠? 나 같은 사람들은 인센티브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도덕적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내가 열심히 하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하나 더 할까요?
계약의 정규화 나옵니까? 명확하고 구체적 계약을 작성하면 대의자의 뭘 막을 수 있을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프로야구 왜 선수들 계약할 때 뭐 한다고요? 옵션 계약을 명확히 해버리죠. 명확히 해버리면 그래서 뭐예요? 뭐 몇 경기를 뛰어야 된다. 뭐 타점 몇 타점이어야 된다. 홈런은 몇 개 쳐야 된다. 타율을 얼마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뭐 한다고요? 대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런데 우리 하나이글스는 뭐라고요? 노션한테 307억을 안겨가지고 이 계약을 안겨가지고 지금 이런 험난한 상황에 놓인 거죠. 노션이 지금 뭐예요? 삼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시즌 끝날 때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시즌 끝날 때까지 240개 정도 삼진 당할 거다 예상하더라고요. 200탈삼진이 나온다면 KBO 역사에 기 남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삼진 개수로 203진을 기록한 타자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 계약할 때 뭐 한다고요? 계약을 정교화하는 일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주인이 대리자를 정확히 아니까 모르니까. 정확히 모를 테니까. 됐죠. 그 다음 봅시다. 됐고. 그래서 학원에서 나랑 계약할 때 학원 주인이고요. 난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을 딱 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계약을 정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수업하다가 다음 주 안 나올까 봐.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난 그 생각 안 해요. 나는 학원이 날 자를 것 같지 내가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만두는데 나는 미리 알리고 그만둘까? 바로 다음 주 안 나올까? 우리 강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나름의 뭐가 있다고요? 규범 동호가 돼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대부분 뭐 한다고요? 그럼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만둘 때가 되더라도 뭐 한다고요? 미리 한두 달 전에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강사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우리의 규범 동호화예요. 전문가 그룹이 무슨 동호가 갖고 있다고요? 규범 동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나는 오히려 학원이 못 믿겠는데 학원은 뭐 나를 못 믿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런 점들이죠. 됐고 그다음 봅시다. 됐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나보고 뭐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7년 계약인가? 그래서 아이고 7년 뒤를 어떻게 하냐? 나 죽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기가 가지 말자. 그냥 3년 계약만 하고 3년간만 하고 그냥 그때 가서 뭐예요? 그냥 구두로 그냥 한 번 더 하든가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7년 계약을 해? 내용도 모르는데. 됐죠.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효율 임금 나옵니까? 이거 좋아요. 여러분 낮은 임금 높은 임금?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대리자들은 뭐예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른 직종보다 높게 주면 뭐 한다고요? 더욱더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죠. 병장 월급보다 하사 월급이 더 작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사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직업군을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사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겠죠. 적어도 병장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거는 군 운영이 자체가 안 되겠죠. 그다음 보증금 담보제도 나옵니까? 대리인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보게 하는 거죠. 왜? 보증금을 날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 날리고 싶어 안 날리고 싶어요? 안 날리고 싶겠죠. 그다음 내부 규범 조직 문화죠. 됐습니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뭐라고요? 요 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고 됐습니다. 아무튼 확인 끝났고요. 이제 12번입니다. 5, 6 이건 우리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효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 이게 무슨 변수죠? 원래 없었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게 뭐죠? 허위관계죠. 허위관계는 뭐라고요? 일종오류죠. 2번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게 뭐죠? 억제관계잖아요. 이게 몇 종 오류? 2종 오류죠. 그 다음 정책 문제 자체를 잘못 판단한다. 이게 뭐예요? 3종 오류 메타 오류죠. 1종은 뭐라고요? 알파. 2종은 뭐라고요? 베타. 3번째는 뭐라고요? 메타 오류죠. 모두 맞죠. 다음 몇 번일까? 4번이죠. 우리 요거는 우리 지난주 시험 직전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알았을 거예요. 다 맞았죠? 여기까지. 아무튼 7번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7번 틀렸다 치고요. 하나 틀렸죠. 그 다음 13번 롬잭 듀비닝 나옵니까? 이건 우리 시험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롬잭 듀비닝은? 해볼게요. 일단 법률 책임은 내부 외부. 법은 입법부니까 외부죠. 그런데 외부엔 뭐가 있죠?
정치와 법이 있는데 누가 더 강하죠? 정치보다는 법이 훨씬 강해요. 따라서 이건 정답 몇 번을 갖고요? 1번이에요. 해설 안 해도 되겠죠? 이미 했던 것 같고요. 14번이 좀 아쉬워요. 14번은 좀 단어가 좀 짜증납니다. 됐죠? 14번 옳지 않은 것. 아 이거 뭐야 왜 없어졌어 또. 거기 3번에 왜 이들이 안 해줬어. 3번에 뿔 효과 할 걸요. 뿔 효과. 14번이죠? 이것도 빼놨어요. 14번 지문이 날아갔네. 혼 효과. 뭐였죠? 원래 지문은 뭐였죠? 뿔 효과죠. 뿔 효과. 뿔 효과. 또 뭐라고 한다고요? 뿔이 혼이란 말이죠. 혼 효과. 됐습니다. 그럼 해볼까? 옳지 않은 거. 초두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는 초기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첫머리 막바지. 이게 첫머리 효과죠. 그래서 이걸 초두 효과 또는 첫머리 효과라 말하는 거예요. 첫머리의 한자말이 뭐라고요? 초두예요. 됐죠? 최근 실적만을 평가한다면 그건 뭐죠? 막바지였잖아요. 1번 맞았죠, 그죠? 상동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이핑,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의용화. 맞습니까? 찌그리 없어요. 그죠? 그 다음 3번은 뭐였죠? 3번 지문이 뭐예요? 혼효과 맞아요? 혼효과는 하나의 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요소에도 모두 긍정 영향을 미치는 현상. 부담스럽네요. 여기까지 냈네요. 구분했네요. 이건 뭘까? 헤일로 이펙트예요. 뭐라고요? 후광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후광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죠. 옛날에는 요소 1번을 가지고 2번도 그렇다 평가하면 후광효과 평가했잖아요. 좀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좋은 점을 가졌다고 평가하면 나머지 설문도 모두 좋게 평가하는 게 후광효과예요. 그래서 써놨죠. 후광이란 말, 헤일로란 말이 뭐냐면 왜 천사 머리 위에 뭐가 뜨죠? 이렇게 천사 머리 위에 사람이 죽으면 천사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이게 헤일로예요. 천사 머리 위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빛이 빛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헤일로라고 그래요. 됐죠? 그런데 뿔은 뭐냐면 괴물이 머릿속에 이렇게 뿔이 있다는 거예요. 헤일로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고 뿔 효과는 뭘까? 나쁜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요소 1번에서 나쁜 걸 평가했으면 2번, 3번, 4번, 5번 못한다고요. 다 나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뿔 효과고 좋게 평가했으면 2, 3, 4도 뭘 한다고 다. 좋게 평가하는 후광효과예요. 거의 같은 말인데 좀 정격이 냈어요, 사실. 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이거 뿔 효과라고요? 후광효과라고요? 후광효과예요. 4번. 측의 오류는 행동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한 영향을 주어 모두 높거나 모두 낮거나. 맞습니까? 항상 일정한 뭐라고요? 측의적 오차고. 일정하지 않으면 뭐죠? 비측의적 오차라 말하기도 하고 총합적 오차라 말하기도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14번 문제 풀 때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3번은 일단 몰랐고 1, 2, 3번이 맞아서 4번이 맞아서 틀렸어요. 맞아서 당황해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니 3번은 몰랐고 아예 1, 2, 4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당황 안 했어요? 당황한 다음에 뭘 찍을까 여러분들은? 당황하면 4번 찍죠. 그렇지 않아요? 됐죠. 아마 그랬을 거로 믿습니다. 나는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3번이에요. 이해했어요? 헤일로는 천사 머리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불빛을 말하는 거고 호는 뭐라고요? 괴물에 있는 나쁜 뿔을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하면 그 다음도 나쁘게 가는 거고 요소 1번을 좋게 평가하면 그 다음도 좋게 간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 구분한 문제를 냈어요. 됐죠? 이건 틀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14번에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틀렸을 거예요, 그죠? 틀렸어요. 그럼 2개 틀렸죠? 2개까지 인정합니다. 15번. 15번은 이건 플러스 거예요, 그죠? 해봅시다. 재산 등록 또는 공개 무슨 법? 공적윤리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국가고무법이죠. 됐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건 뭘까?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책 찾아보세요. 안 봤나? 이해충돌 방지법. 책 찾아보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올 거예요. 페이지 좀 넘기셔야겠네. 383인가? 2입니까? 382와 383 걸쳐 있는데 아마 383 보시면 아래쪽에 제 몇 조? 15조 나옵니까? 퇴입자에 사적 접촉 신고가 나와 있으니까 15조에 이건 무슨 법이라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그다음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이게 그 유명한 브라인 트러스트는 뭐라고요? 공정윤리법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뭐라고요? 리였을 거예요. 이거 맞았죠? 아마 리은 되게 정확하지 않았어도 기억 리이 정확했기 때문에 맞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기업은 뭐라고요? 공정윤리법. 2번은 국가공무원법. 디귿은 이해충돌 방지법. 마지막은 공정윤리법이죠. 16번 요겁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정 근무 기간을 정해서 임용된 별전직 공무원이다? 아니에요.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경력직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이 지문이에요. 1번과 2번은 완전히 뭐라고요? 반대되는 게 아닙니까? 1번 별전직 경력직? 경력직이에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의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것이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15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척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써놨어요. 임기제 공무원 1, 2, 3번 써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반 임기제 써 있습니까? 직제 등 법령이 준된 경직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나옵니까? 그 말은 무슨 공무원? 경력직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내가 이 지문을 뭐 한다고요? 개정판 쓰면서 뺐다는 거예요. 내가 아쉽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일단 답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됐죠? 잠깐만 거기 메스탱정화 332P 가보세요. 써놓은 이유는 있어요. 342. 342. 원래 지금 해설지에 나온 이 내용이 거기 332페이지 거기 개방형 폐쇄형 하기 전에 나왔던 건데 그걸 빼버렸다고요.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 날려버린 거고. 그 개방형 박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첫 줄에 뭐 나와요? 확인사항에 보시면 개방형 제도는 임기제 또는 경직직 공무원 임용한다는 말 나옵니까? 요겁니다. 임기제라 하더라도 그도 경력직이에요. 사실은. 임기제인데 그게 경직직이에요. 사실은. 됐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아까 90%한 거야. 92.5%한 거예요. 90.5% 한 거예요. 내가 2.5% 내가 추가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요거 쳤다 칩시다. 그럼 몇 개 쳤어요? 3개 쳤죠?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17번 보십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이거는 이미 우리는 우리 지난주 마지막 강의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되겠죠? 다음 몇 번일까? 4번이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몇 프로? 45%. 이건 분명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맞았죠?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죠. 18번. 예타입니다. 예타 옳지 않은 건.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조사를 통해서 결정함으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누가? 기회처가. 두 번째.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등 정부 지정주에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될 수 있다. 맞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경영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아니에요. 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묶음 줄게요. 경영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은 뭐라고요? 묶음 주세요. 이건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앞에 두 개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고려하는 건데 뒤에 지역 균형 발전은 뭐라고요? 반드시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세 개 아니면 이 두 개를 뭐 한다고요? 종합 고려하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고려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 좀 보실래요? 우리 책 어디 있을까? 416페이지 보세요.
416페이지. 416페이지. 416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시면 뭐 나오죠? 정책적 분석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뭐 나와요? 경제성 분석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뭐 굳이요 말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도 나오긴 나오지만 보통 지역 균형 발전은 예타 제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은 뭐예요? 반드시 하는 거고. 하지만 지주타당성 문제는 뭐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타의 타예요. 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3번이에요. 4번. 4번도 그 책 찾았죠? 그 앞 페이지 가보실래요? 앞 페이지. 앞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면제 대상 나옵니까? 거기 그 뒤 페이지죠. 야, 뒤입니다. 면제 10개 있습니까? 10개 있어요? 10번의 지역균형 발전은 그러니까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나오죠? 도로 유지보수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5번은 면제 맞아요? 노후 상수도 면제 맞아요? 거기 위주거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 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맞췄을 거예요. 답 몇 번일까? 4번이죠. 현재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뭐예요? 일단 안 좋은 지문이니까 맞았을 거예요. 19번 루빈 이거 맞췄어요 이거? 페이지 408 보세요. 408. 408. 408 보시면 맨 밑에 참고 나옵니까? 참고. 근데 요즘은 가볍게 넘어갔는데 아마 작년만 해도 내가 이거 꽤 강조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이른바 5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루빈의 흐름은 뭐 있을까? 세입 흐름, 세출 흐름, 균형 흐름, 집행 흐름, 과정 흐름이죠. 그래서 보실게요. 옳은 것만. 의사결정 흐름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맞죠. 기업은 맞고요. 니은번. 결정 흐름은 느슨한 연계란 말 나옵니까? 아니, 흐름 나오면 무조건 느슨한 연계예요. 다. 킹도 흐름도 느슨이고 루빈 흐름도 느슨이에요. 다 느슨이에요. 느슨 찾아보세요. 거기. 참고에 느슨 나와야 안 나와요? 박스 바로 위에. 느슨이랑 연결되어 있단 말 나옵니까? 밑줄 보세요. 느슨 연결 나와요? 박스 바로 위에. 그 다음 뭐 나오죠? 세입 흐름은 뭐라고요? 세입 흐름은 거의 첫 번째 박스 나오는데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설득 정치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제약 조건이라고 설득이라고요. 설득이죠. 아마 제약 조건은 무슨 흐름이죠? 예산 균형 흐름이죠. 됐죠? 해보세요. 세입 흐름은 무슨 정치? 설득의 정치. 세트는 뭐라고요? 선택 정치. 그 다음 균형 흐름 뭐라고요? 제약 조건 정치. 집행 흐름 뭐라고요? 책임 정치. 마지막 과정 흐름 뭐라고요?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예요. 됐죠? 이런 걸 냈네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고요? 득이 날라갔으니까 다음 몇 번일까? 기억 니은이죠. 이거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반반으로 보입니다. 반반. 3개 반 합시다. 3개 반. 20번. 요거. 거기 G4C 나와요. G4C라 말하기도 하고 G2C라 말하기도 해요. 홈택스 맞아요?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또는 국민에게. 맞아요. C2G 처음 봤을 거예요. C2G는 뭘까? 이건 뭘까? 밑에 써놨는데 내가 뭘 말할까? 바로 청원을 말하는 거예요. 청원. 민원 제출 말하는 거예요. C2G 이걸 냈네요. C2G 맞아요? C2G. 시리즈는 그다음 뭐예요? 가버먼트니까 누가 누구에게? 시민 전문에게. 그러니까 뭘까? 청원을 말할 거예요. 청원. 됐죠? 근데 정부 입사는 뭐죠? C2G의 G2C예요. G2C니까 다음 몇 번일까? 2번이죠. 정확하지 않았어도 맞췄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 G2G는 뭐죠? 온다라 시스템. 이건 맞췄을 거예요. G2B 나라장터 맞아요? 노랗게 뭘 냈다고요? 치사하게 뭘 냈다고요? G2C를 뭘 냈다고요? C2G를 냈죠. G2C 아니면 뭐예요? G4C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부 24는. 옛날에는 뭐였죠? 민원 24였다가 뭘로 바뀌었죠? 정부 24는 G2C 또는 G4C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됐습니다. 좀 짜증나게 됐죠.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짜증난 문제 나왔지만 아마 공부를 충실했다면 17개는 그냥 맞췄을 것 같아요. 17개. 그런데 좀 삐끗삐끗했으면 뭐라는 거고요. 한 14개까지 내려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내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좀 잘하는 분들이 한 요 정도, 좀 운이 트인 분들이 8개까지 가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도 좀 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려웠던 게 뭐라고요? 어려웠던 게 정보 비지층 문제, 그거하고 임기제 문제, 그게 제일 대표적이고 하나 놓친 게 또 뭐였죠? 하나 놓쳤던 게 뭐죠? 관방에 좀 삐끗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전형적 문제 좀 내기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16번이라든가 16번은 좀 옛날 스타일 문제고요. 1번도 좀 옛날 스타일 문제고요. 그리고 요건 좀 알아주세요. 요 11번 문제는 좀 알아주세요. 해설지 다 해놨으니까 한번 알아주세요. 11번은 다시 한번 낼 수 있다 없다? 있어서 내가 요 지문에 나온 4개만 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좀 더 많이 해놨다 안 해놨다? 좀 더 많이 써놨죠. 좀 더 많이 써놓은 그 밑에 쪽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종합비층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 거 인정하는데 지방직까지도 계속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계속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책도 물론 책이지만 수업 주간에 가볍게 얘기한 것도 뭐예요? 날 수 있다는 점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예, 또 뵙죠. 감사합니다. 예.